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서원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고등학생들의 시험 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상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공식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첫 번째로 공식을 증명하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쯤은 꼭 학생들과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때에도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식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아예 공식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학생들에게 계속 공식을 증명하려는 시도라도 해보라고 강조하곤 하는데요. 공식을 증명하는 것은 그 어떤 심화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식을 증명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계산 과정을 일반화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은 사실 근해 공식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라면 훨씬 더 쉽게 근을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이라면 우리는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것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구하는 과정에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근해 공식을 배우는 것일까요? 자, 근해 공식의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가 매번 반복해야 하는 계산을 일반화하고 생략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2차식을 봤는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고쳐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모든 2차 방정식은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예 일반화해서,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화된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물을 아예 외워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즉 우리가 매번 반복해야 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도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근해 공식을 살펴보다가 판별식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관한 성질 또한 근해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계산 과정을 단순히 일반화한 결과물에 불과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의미를 찾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다른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매번 숫자로 되어 있던 식에서 하는 계산을 문자로 놓고 일반화해서 하는 계산 과정에 불과하니까 한 번쯤 꼭 시도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은 숫자로 되어 있는 식은 다루기에 편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은 똑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훨씬 더 껄끄럽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바뀌었을 뿐인데도 학생들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을 잘 다루는 훈련을 할수록 학생들은 식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은, 즉 문자로 정의되어진 어떤 함수를 다룰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식을 증명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공식의 두 번째 유형은 특정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특정한 결과물에 관한 공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조건이 이런 게 갖춰져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이 결과물을 하나의 공식처럼 암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겪지 않고도,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초기 조건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점을 얻게 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학생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것 중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내각을 이등분했을 때의 성질, 그리고 삼각형에서 외각을 이등분했을 때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 성질이 왜 성립하는가는 단순히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각을 이등분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거치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각을 이등분했다면 그 결과물인 이런 성질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곤 합니다. 사실 공식을 증명할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공식을 증명할 때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얻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결과로부터 그 원인을 역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즉 결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 조건을 확인하는 이런 논리적인 추론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을 증명하는 것이 그 어떤 심화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공식을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공식을 증명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대신 해서라도 공식을 증명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적당한 힌트를 주고서 이 공식의 증명의 나머지 과정을 직접 채워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공식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또한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암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면 그 풀이 과정을 암기하고 그것을 반복 훈련하는 것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그와 비슷한 유형 또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같은 문제라고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우리가 풀지 않았던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시험에 등장했다라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을 증명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게 되면 학생들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센수학이나 또는 마플 같은 유형별 문제를 연습하는 그런 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같은 유형으로 묶어놓은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유형이라고 묶인 문제들 속에서 왜 난이도가 상중하로 분리되게 되는지,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두 번째 부족한 것은 바로 논리적 추론력입니다. 저는 때론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면서 매번 똑같은 시도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도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할 때마다 자신이 하지 않았던 엉뚱한 것을 하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착각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그런 시도를 한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형 문제를 풀 때에도 이 그림이 왠지 직각인 것 같아서, 왠지 정삼각형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정말 직각인지 또는 정삼각형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런 걸 우린 그냥 찍기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이 맞으면 내 생각이 그냥 맞았네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이런 어떤 조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결과를 얻어내고, 그 결과로부터 이런 추측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내가 한 추측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하기에 공식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공식을 증명하는 것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평소에 문제를 풀던 것과는 다르게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씩, 자신이 가장 쉽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씩 증명을 하고 그 공식 증명한 것들을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은 심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푼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고개만 끄덕이시지 말고 반드시 공식을 증명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더 좋은 알찬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